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합니다. 6일 지방선거가 여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속도가 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에서는 4선에 성공한 오세훈 시장이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펼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지방선거 이후 부동산 정책엔 어떤 변화가 생길지, 또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이재문 소장,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 김규정 소장,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영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대선도 끝났고 이제 지방선거도 끝났습니다. 선거가 다 끝나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더 관심이 쏠리고 있는 모양새인데, 사실 정부가 시장에 좀 자극을 줄까 우려해서 시장 그동안 규제 완화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좀 계속 미뤄오거나 혹은 좀 조심스러운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는데,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 이제 오세훈 시장이 워낙 재개발, 재건축 뭐 완화하겠다, 속도 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왔던 터라 이번에 4선을 성공하면서 서울에서의 어떤 부동산 시장 정책 어떻게 변할지가 관심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재건축, 재개발 속도가 나는 겁니까 이제?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속도를 내고자 하지만 속도가 그렇게 쉽게 나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오세훈 시장이 뭐 재선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오세훈 표의 어떤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어떤 가장 근간이 될 수 있는 게 이제 신속 통합 기획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2021년 9월에 이제 개정된 2025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에 이제 들어오면서 네. 이것으로 인해서 용적률이 상향되고 그다음에 이제 행정 절차가 5년에서 한 3년으로 2년으로 한 3년간 이렇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재건축이 상당히 탄력을 받을 거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의 일단 중론이잖아요. 근데 이제 중론이지만은 이제 이것이 진짜 현실화가 돼서 재건축으로 실제 이루어지기에는 상당한 그 부단한 노력과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재건축 같은 경우는 2010년 이후에 2019년까지 이제 순수하게 기존 주택 32만 5,875가구를 털어내고요. 그러니까 네. 결국에 재건축 대상이 되는 주택을 기존 주택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게 한 32만 6천 가구 정도 됐는데 이거를 재건축해서 한 48만 7천 호를 포함이 된 거죠. 결국에 뭐냐면 기존 주택을 빼버리게 되면 순증 효과는 한 17만 호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난 10년간. 그거는 이제 우리한테 무엇을 시사해주고 있냐 하면 재건축에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거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 사익 간에 재산의 이득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켜야 되는 어떤 논란거리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그 어떤 불편부당함을 얼만큼 빨리 해소하느냐의 이제 문제가 사업의 속도에 이제 달려 있는데 과연 이 사업 속도가 얼만큼 빨리 날지가 조금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또 근간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용적률 상향이잖아요. 물론 역세권에 위주를 해서 용적률을 상향하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용적률 상황이 이렇게 세간에 알려진 것처럼 마냥 조합원들한테 이득만 주지는 않거든요. 결국에 뭐냐면 용적률이 상향된다라는 거는 기존 조합원의 대지 지분이 작아진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 뭐냐면 대지 지분이 작아진다라는 거는 조합원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가 분명하지 않게 되면은 이건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재건축에 어떤 소요되는 시간을 길게 만들 수도 있고 분쟁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면 한없이 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너무 핑크빛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얼만큼 빨리 사전에 차단해서 주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느냐가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한 사업 속도를
늘리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빈 땅이 거의 없을 정도의 상황이라 재건축 재개발을 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공급은 뭐 거의 힘들다라고 봤을 때 결국 이 문제를 어떻게 잘 풀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서울시나 각 구청장, 지자체장들은 이제 속도를 좀 내고자 하는 의지도 그러니까요. 강력하고 제도적으로도 뭔가 좀 속도를 낼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모색해서 내놓겠지만 지적하신 것처럼 뭐 용적률 상향이라던가 용도 지역 이제 변경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또 요구되는 이제 반대로 환수되는 공공성 부분이 좀 과도하다라고 느끼는 조합원들이 여전히 많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나 분양가 상한제 같은 이슈가 아직 이제 확정된 부분이 없다 보니까 네. 사업 비용 증가나 이런 거에 비해서 사업성이라던가 향후에 이제 고밀도 개발을 했을 때에 본인이 새로 받게 될 새 아파트의 상품 가치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조합원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사업을 연계하는 여러 조합들의 이슈에서처럼 이제 사업 장기화나 이런 것들이 좀 다수 발생할 가능성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맞아요. 만약에 재건축을 본격화해서 실제 서울의 도심의 새 아파트 공급의 의지가 확실하다면 과거처럼 이제 공급량의 증가라던가 공공성 개입 부분을 좀 원칙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사실 재건축이라는 게 뭐 전세 같은 이주 문제 이런 것도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업 방식이기도 그렇죠. 하고 네. 실제로 순수하게 증가하는 주택 공급량이 뭐 수도권의 신도시나 택지를 개발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증가할 드라마틱한 수 건 있는 아니잖아요. 사업 방식은 아니잖아요. 기존에 있던 이제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짓는 방식이다 보니 그렇죠. 그래서 일단 주택 공급을 이걸로 과도하게 늘릴 수 있다라는 이런 기대보다는 네네. 실제로 서울에 필요한 이제 구축 아파트들을 뭐 리모델링이나 재건축하는 방법으로서 또 그리고 새 아파트가 일정 부분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이제 동의나 이해 같은 방식에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이런 의식이나 의지의 변화가 좀 크게 있지 않으면 앞으로도 걸림돌은 상당히 많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힘든 게 의식 변화 아니겠습니까? 근데 의식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면 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근데 이제 민간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민간 재건축 자체에 너무 공공의 잣대를 들이대면 사실 사업성 문제에서 계속 갈등이 있어서 그러니까요. 쉽게 추진되기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민간의 사업으로 인정해주고 좀 활성화될 수 있게 열어주는 방법도 좀 필요하지 않나. 재건축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이제 저희가 이해를 같이 네네. 가지고 있다면 그런 부분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말씀하신 것 같은 이제 불확실성 문제나 장기화 문제나 이런 것들을 계속 봉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이은영 연구위원님은 어떠세요? 사실 재건축 재개발 늘 풀어야 되는 숙제였지만 참 풀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저희가 기대하기로는 이제 오세훈 시장님은 예전에 시장을 하실 때도 네네. 뉴타운 정책을 추진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에도 그 비슷한 방식을 하실 것이다라는 기대가 적지 않습니다. 네네. 자, 그런데 이제 관건은 이제 그렇게 추진하시는 것이 얼마나 단기에 빨리 효과를 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가장 이상적인 것은 뭐 단기에 집도 많이 짓고 부동산 가격도 크게 오르지 않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네. 그런 식의 사업이 다수 진행이 되면 이게 아무래도 개발 사업의 종류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가격이 오릅니다. 그렇죠. 들썩들썩이죠. 그렇죠. 네. 저희가 이 부분을 지금도 우려할 수 있는 것이 이미 작년에도 서울의 주요 지역들을 대상으로 해서 토지거래 허가제가 지정이 됐습니다. 이제 그런 지역들이 이제 상당 부분 재건축 이슈를 함께 가는 곳들인데요. 네. 만약에 재건축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해당 지역들의 호가가 일단 오를 겁니다. 거래가 가능한 시점에서. 자,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임 서울시장님의 위치가 작년에는 보궐선거를 통한 자리였지만 이번에는 정식 선거를 통한 첫 번째 해가 됩니다. 자, 이 첫 번째 해에 서울시의 관련 정책으로 인해서 서울의 정비사업 해당 지역들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라는 결과는 아무래도 올해만큼은 피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금년 하반기에 뭐 큰 폭의 스탠스가 이루어지기보다는 네네. 좀 더 구체적인 계획안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네. 좀 더 완급을 조절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 재건축 재개발이 잘 되면 좋은데 어렵다는 단적인 예가 아마 최근에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둔촌주공일 것 같아요. 지금 4월 15일인가요? 그때부터 공사가 중단돼서 지금까지도 계속 좀 뭔가 해결의 물꼬를 못 찾고 있는 게 아닌가. 나름대로 서울시에서 이제 중재안을 조합에도 주고 시공사업단에도 전달을 했는데 시공사업단 쪽에서는 아무래도 좀 거절을 하는 지금 모양새를 좀 보이고 있어서 이게 해결이 될까? 그리고 타워크레인도 나중에 빼고 이런다면 이제 더 이제 공사 중단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단적인 현실이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우리나라의 그 재건축, 특히 이제 서울의 재건축과 관련돼 있는 모든 문제를 총망라한 종합적인 세트가 이제 둔촌 주공 사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철거 과정에서 나오는 환경 오염 폐기물서부터 해서 이 조합 문제, 그다음에 현재까지 52% 공정률을 마친 상태에서 어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국민들을 또 재건축 전문가로 한 수준 끌어옮긴 어떤 사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서울 이 둔촌주공 사태를 바라보면서 가장 본질적인 의문을 갖는 게 과연 이렇게 몇만 세대씩 12,000세대 가까운 이렇게 대규모로 재건축을 우리가 꼭 해야 되는가라는 거에 이제 본질적인 좀 문제에 저는 부닥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해 당사자가 많게 되면은 자칫 배가 산으로 가는 게 쉽지 그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한 방향으로 가는 거는 저는 좀 쉽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불거진 그 둔촌 주공 사태를 보게 되면 이제 공사비 인상 문제로 조합이 불신임을 받았고, 근데 이 조합이 한 20년 가까이 그 조합을 끌고 온 집행부였거든요. 이제 다시 이제 어떻게 보면 비대위가 다시 조합장을 해임하고 이제 만들면서 기존 계약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양측의 문제가 이제 팽팽하게 대립된 거죠. 사실 서울시가 중재를 이번만 한 게 아니라 그 전에 공사 전에도 했었죠. 근데 중재안이 먹히지 않았고, 이번에 이제 국민의 관심도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그 중재안의 내용이 이제 일부가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첫 번째 뭐냐면, 자, 이제 소송 먼저 취하해라. 조합 측이 제기한. 그다음에 공사기간 연장에 대해서 좀 인정해라. 어쩔 수 없지 않냐. 그다음에 마감재에 대한 추가 비용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제 공사 재개를 위해서 모든 비용을 확정해달라는 게 이제 시공단이고, 이러한 이유를 위해서 시공단은 이제 동의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지금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이제 어떤 이런 상황에서 혼선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조합원들은 과거의 트리마제 사태, 물론 정확한 케이스는 틀리지만 트리마제의 어떤 데자부가 됨으로 인해서 야 이거 이러다가 우리 조합원의 권리를 모두 뺏기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경매되는 거 아니야? 사실 이렇게 지금 많이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 사태를 보고 있듯이 공공에서 행정관청, 주무관청에서 이걸 개입을 해가지고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포지션이 공공은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재건축은 조합에 의한 사업이고 조합원의 이익을 절대적으로 우선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공이 들어와서 이 공공이 이거를 조정을 해서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약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서울시에서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플랜을 짤 때 이런 문제도 감안해서 적정 규모의 재건축, 그다음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사전에 해지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이제 웬만한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은 거의 드러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는 어떤 이런 방향으로 좀 대안 제시가 좀 필요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결국 핵심은 이제 얼마나 이익을 가져갈 것인가 뭐 이런 거에 또 메모리 돼 있고, 또 제도적으로도 뭐 분양가 상한제나 이런 것들이 또 영향을 주면서 굉장히 복잡다단한 문제가 돼버려서 이게 잘 풀릴까라는 걱정이 되면서 또 다른 단지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의문이 좀 드는 거거든요. 일단 서울시가 중재안을 계속 이제 이번이 초안이고 네네. 계속 이제 중간에서 중재를 하겠다라는 얘기는 하고 있어서 뭐 추가적인 진행 살펴봐야겠지만, 일단은 시공사업단이 상당히 강력하게 이제 사업성에 대한 불확실한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못한다. 재개를 하지 않겠다라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사실 좀 굉장히 장기화될 수 있는 이슈로도 우려가 되고요. 근데 사실상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에서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습니다. 많아요. 이게 결국에는 사업성, 사업 비용에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 간의 법적 문제로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서울시가 중재안을 내놓고 뭔가
정리를 네. 해보려고 의지는 가지고 있지만 쉽지 않은 문제고 현재 이제 이런 문제로 만약에 이제 사업이 이제 이슈가 생기는 다른 사업장이 생긴다 하면 네네. 전반적으로 이제 뭐 재건축 사업의 일정 지연이나 공급 차질 이런 걸로 전체적으로 서울시 자체의 수급 문제나 아니면 시장에서 영향을 받는 문제여서 상당히 좀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이 사태만을 놓고 그렇다고 뭐 이슈가 됐던 몇 가지 쟁점 제도들을 뭐 폐기하자던가 완화하자던가 이렇게 네. 순서를 밟아 나가는 것도 사실상 이치에 맞지는 않기 너무 때문에 극단적이죠. 예, 네. 사실은 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다만 이제 서울시나 공공이나 이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사실상 이게 저희가 들여다봤을 때 핵심은 비용과 이익과 사업성에 그렇죠. 관련된 문제지만 네. 이제 여러 가지 시발점이 됐었던 이제 뭐 조합의 사업을 추진하고 또 동의를 구하고 총회를 열고 이런 과정에서 약간의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빌미가 돼서 제기가 되고 조합장이 뭐 해제가 되고 뭐 네. 이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문제들을 미연에 좀 방지할 수 있는 이제 관리상의 제도상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좀 체계화해서 잘 사전에 관리하는 이런 것들은 공공이 개입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렇게 사업이 이제 문제가 발생해서 법적 공방까지 간 상태에서 중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네. 사실 가지고 거의 있지가 없죠. 않고 이제 뭐 이런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까지 된 시점에서는 안타깝지만 네. 사실은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문제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결국은 주체가 되는 뭐 조합, 그 다음에 뭐 시공사업단 이 둘이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인데 너무 입장이 첨예하고 달라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네. 사업이 이제 장기화되면서 조합원들의 실제 거주에도 차질을 빚으면서 여러 가지 비용 문제, 금융 비용 문제 이런 것도 발생하게 될 테고 예. 결과적으로 사업비가 지금 이제 금리도 계속 오르면서 그러니까요. 사업에 관련된 맞아요. 금융 비용이 계속 플러스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해관계자 거의 모두가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최대한 이 시점에서는 조금씩 양보를 하고 결정하는 게 최선의 방법일 수밖에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사실 워낙 이견이 있었는데 거기에 불을 붙인 게 분상제, 분양가 상한제였다. 이게 결국 가격에 또 영향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상제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국토부가 일단 뭐 원희룡 장관이 뭐 손질을 시사하긴 했지만 큰 폭의 손질은 좀 안 될 것 같다. 그냥 일정 부분에 제약이 걸릴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결국은 계속 문제가 또 발생하는 단초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분상제를 이번 사태의 해결 방법으로 제시한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짚어야 하는 문제는 이번 상황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그럼 과연 분상제 때문에 억눌린 공사비 때문이냐라는 것입니다. 자, 이 생각을 하려면 간단합니다. 그럼 만약에 처음부터 책정된 공사비가 분상제에 무관하게 아주 높은 금액으로 책정되었다면 지금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아무래도 분상제가 뭐 여러 원인 중에 하나일 수는 있겠지만은 분상제가 직접적인 원인이다라고 단정할 만한 근거는 충분치가 않습니다. 자, 그 때문에 국토부 입장에서도 지금 둔촌의 상황은 근본적으로 돈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은 일반 분양분을 받을 수 있는 분양가를 높여주면 좀 문제가 완화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또 동시에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분양가를 그렇게 크게 올려준다면 그럼 향후에 다른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역시 또 분양가 올려주는 게 해결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선례를 남기게 된다는 누군가 할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향후에 네네. 사실 이런 상황이 아닐지라도 일부러 의도적으로 분양가를 다시 산정받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초래할 만드는.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정책을 집행한 입장에서는 이게 분양가도 중요한 사안이지만 이걸 함부로 책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는 이런 사안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냐면은 예. 지난 몇 년간 국내에서 많이 제시된 것들이 정부에서 제시했던 거죠. 정비 사업은 하긴 해야 되는데 공공 주도로 하겠다라는 내용이 제시가 됐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반발이 있었습니다. 네. 공공은 제한적으로 역할을 하는 거지 공공이 주가 될 수는 없다. 민간에 맡기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도
민간 중심의 정비 사업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또 어딘가에서는 지금 둔촌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고질적으로 지적되어 온 민간 정비 사업의 투명성에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둔촌의 상황은 매우 복잡하고 사실 단기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정책을 집행한 입장에서 본다면 자, 앞으로의 정비 사업 방향은 민간 중심으로 민간 주도로 갈 것인데 또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이 사업의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 부분을 중점을 두고 정책 방향을 새로 다듬는 데 활용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결국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하고 보장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거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둔촌 주공 어떻게 해결될지도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아무래도 오세훈 시장이 이제 4선에 성공한 시장이 되다 보니까 서울의 정책,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또 개발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후보 시절부터 용산공원 부지 개방, 또 용산역 정비창 부지 개발 계획 이 부분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를 약속을 했는데 용산이 좀 핫해졌어요. 저 대통령실도 이제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주목을 받고 또 위치 자체도 굉장히 좋잖아요. 서울의 중심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선호되는 지역인데 여기에 이제 용산 개발까지도 가시화가 되는 것인지 정말 핫한 지역이 되는 것인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제 개인적인 견해를 먼저 말씀드리면 네, 좋습니다. 과연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있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먹을 게 없다 보세요? 과연 이제 오세훈 시장 임기 내에 이 사업이 과연 첫삽이 뜰지도 의문이 되고요. 저는 이제 또 그 뉴타운에 대한 데자부가 또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사실 뉴타운이 엄청나게 서울에 많은 지구 지정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뉴타운이 현실화된 사업이 별로 없었고 물론 이제 그것이 중간에 시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시장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유도 있었지만 네. 경제적인 여건상 현실적으로 그렇게 큰 규모 단위의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공공이 적극 개입해서 공공 주도하에 사업이 이루어진다라면은 사업의 현실성이 조금 더 있다라고 보겠으나 네. 이것을 재개발과 재건축에 의존해 갖고서 만약에 사업을 간다 그랬을 때는 저는 일단 한계가 있다라는 게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용산을 바라보면 참 용산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기복이 많은 지역에 지금 살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용산 그 철도공사의 그 용산 정비창을 개발하겠다라는 이것이 국제 업무지구로 갔다가 단군 최대 이후에 단군 최고 사업인 20몇 조 원 사업이 갔다가 표류가 됐다가 다시 이제 이번에 조금 이제 개발의 여지가 이제 만들어질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또 대통령 집무실이 오게 되고 그렇죠. 사실 대통령 집무실이 어떤 방식으로 이제 안착을 되게 될지는 모르지만 대통령 집무실이 있다라는 거는 경호 문제라든지 어떻게 보면 필연적으로 개발이 좀 제한될 제약될 수 수밖에 있는. 없는 저는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얘기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당장 이제 떠오르고 있는 것이 그 용산 그 인근에 있는 어떠한 이제 용산 전자상가 부지하고 용산 아까 말씀드렸던 기지창 문제를 복합으로 개발해서 국제 업무지구라고 이렇게 개발을 해서 하겠다라고 하는데 물론 수도 서울이기 때문에 국제 업무지구라는 어떠한 타이틀이 걸맞을지는 모르지만 네네. 지금까지 지금까지 우리가 부동산 개발 사업을 했던 각종 국제가 붙었던 어떠한 그 지구들이 지구들이나. 실질적으로는 국제적인 어떤 위상을 얻거나 이런 거보다는 내국민들의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지역에서 고 주거 부담이라든지 고 사무실 비용 부담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렇게 뭔가 원치 조금 않은 방향으로 이제 가네요. 이렇게 변하는 어떤 네.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과거의 뉴타운 데자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좀 더 현실화 있고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실시간으로 이제 계획이 좀 수립됐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얼만큼 빨리 되느냐에 따라서 오세훈 시장 임기 전에 첫 사업을 뜨느냐 뜨지 못하느냐의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또 이제 풀어야 되는 게 뭐냐면 용산 전자상가는 박 시장 있을 때 뭐냐면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도 400억 이상 배정을 했었거든요. 과연 이 사업을 어떻게 도시 재생 사업을 하지 않고서 이 사업으로 변환하게 될지에 대한 어떤 투명성도 좀 담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용산 어떻게 보세요? 김기정 소장님께서는 용산 개발 잘 될까요?
개발 기대감이 최근에 워낙 높아져서 네. 아파트 가격도 용산이 최근에 굉장히 급등세를 올라요. 보이긴 했거든요. 5월부터 지표상으로 이제 평당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많이 올랐죠. 평당 기대감도 가격이 정말 많이 예, 올랐던데요. 높아지기는 했는데 네.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용산에서 그동안 이제 마스터 플랜도 뭐 아주 구체화되지는 못했었지만 여러 번 이제 전반적인 이슈들은 제기가 됐었고 부분별로도 개발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기는 했었는데 네네. 이제 전체적으로 사업 규모가 상당히 큰 소재들이 많고 비용도 상당한 것들이다 보니까 뭐 그때그때 이슈나 뭔가 이런 것들이 얽히면서 제대로 진행된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재도 집무실이 이전에 오면서 기대감은 모으고 상당히 이제 좀 관심은 모으고 네.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아직 개발 계획들도 구체화된 게 없을 없죠. 뿐더러 각각 이제 나눠서 사업을 한다라고 해도 이제 비용 규모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최근에 거시경제 상황도 막 이런 좋지가 대형 않아요. 개발 사업들이 막 활발해질 수 있는 국면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금리적인 문제라든가 이제 원자재 경기 가격도 둔화라든가 있고. 예, 네. 건자재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네. 지금 그런 것들을 막 이제 이슈화 시켜서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진입할 수 있는 국면은 또 아니다. 아니어서 사실 기대감은 있지만 이게 뭔가 구체화되거나 본격화되기는 좀 쉽지 어려울 않다.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집무실 이전 문제도 아직은 좀 이제 정비해야 되는 것들이 맞아요. 남아 아직 있고 남아있죠. 그리고 나서도 이제 용산 가까운 용산 공원부터도 뭔가 이런 이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 확실하게. 많이 남아 있어서 네. 이 부분이 전반적으로 마스터 플랜이 확정이 되고 부분 개발에 대한 내용들이 구체화되는 단계까지 가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상당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거여서 개인적인 투자 입장에서는 관심은 가지시되 굉장히 좀 신중하게 보셔야 되는 신중해라.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용산도 궁금하고 경기도 얘기도 좀 해보려고 해요. 경기도도 이제 김동연 당선인이 이제 어떻게 공약을 펼칠 것인가가 관건인데 일단 일기 신도시 재건축 뭐 이번 선거 내내 나왔던 얘기고 재건축하겠다. 그다음에 GTX 노선 연장해서 교통 문제 해결하겠다라는 거였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수도권도 다시 또 집값이 좀 들썩들썩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런 호재에 또 시장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호재가 제시가 되면 거기 맞춰서 가격은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호재가 제시되었다는 것과 호재가 현실화되는 것은 또 다른 얘기죠. 내용입니다. 네. 자, 이제 우리가 아는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처음부터 계획을 그렇게 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집을 이렇게 짓고 세대수가 이 정도니까 학교도 여기 하나 넣고 이런 식으로 만든 거죠. 계획형 도시인 그렇죠. 거죠. 그런데 지금 제시되고 있는 주택 공급 방안은 기존의 아파트 단지를 고밀 개발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해당 지역의 그 도시가 처음 만들어질 때의 환경 요건과 달라집니다. 그렇죠. 즉 세대수가 증가를 하게 되면 학교도 중요하게 되죠. 그리고 단순히 건물 자체는 돈 쓰면 지을 수 있는 거지만 사실 학교를 더 만들게 된다면 또 학교를 키우게 된다면 네. 그럼 교사들은 어떻게 할 건데라는 그렇죠. 문제가 나오게 연쇄적으로 됩니다. 뭔가 보충을 그렇죠. 해줘야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시된 계획들은 용적률을 높인다거나 기타 등등이 제시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면 이미 여러 해 전부터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겠다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과제들이 발주가 돼서 진행이 여러 곳에서 되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용적률의 일부 증가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밀 적용하는 것처럼 높게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네네. 약간 더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관련 연구들에서 네네.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네. 자, 기존 아파트 단지에서 현재 적용되고 있는 관련 법규들, 건축법 같은 것들이죠. 이런 법규들을 그대로 적용한 상태에서 아파트 동을 옆으로 늘리거나 옆이나 위로 늘리게 되면 네네. 이게 현행 법규에서는 충족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더라는 겁니다. 즉 옆이나 위로 늘렸을 때 길 네. 건너 아파트 단지의 일조권을 저해한다거나 뭐 이런 식의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늘릴 수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제약이 생길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서울 수도권에서 리모델링 가능한 단지들을 뽑아서 네네. 이런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더니 실제로 리모델링 관련 규정상 최대로 키울 수 있는 용적률을 달쓸 수 없는 곳들이 적지 않았다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용적률을 몇 %로 늘어난다는 거를 전체 단지에 적용할 수는 없단 말씀이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적용을 하게 된다면 네네. 거기에 적용돼 있던 건축법 같은 관련 법규들도 함께 바꿔줘야 됩니다. 아, 복잡해지네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단기에 하는 것은 쉽지가 어렵다. 않은 내용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방향성 자체는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또 하나 재밌게 봐야 하는 것이 네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비 사업의 방향을 민간 주도로 하겠다고 네, 이미 하고 있죠. 네, 그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바로 최근에 지선 결과에서 경기도지사의 당선인께서 네. 공공주도로 주택을 아, 많이 짓겠다고 또 언급을 김동연 하셨습니다. 당선인은 공공주도로 하겠다.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과 지자체의 정책 방향 사이에 약간 간극이 생깁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가 향후에 더 주의 깊게 봐야 하는 포인트입니다.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지금 그 포인트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또 경기도 의회는 또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맞아요. 됐잖아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도지사는 행정을 추진하기에 좀 한계가 있고 애초부터 이제 김동연 당선인이, 도지사는 이제 네. 공공으로 주도해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추진하겠다라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정부는 이제 일기 신도시법이라도 만들어서 일기 신도시의 어떤 재건축을 촉진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사익과 어떤 준공익이라고 네. 얘기해야 될까요? 그게 어떤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경기도가 앞으로 상당히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앵커께서 질문하신 어떤 GTX의 어떤 수혜 효과를 또 우리가 너무 이제 좀 과신한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무조건적인 호재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그렇죠.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좀 한계가 있다라고 네. 보고 실질적으로 이제 일부 지역에서는 지금 주택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뭐냐면 이렇게 조금 이게 흥분했던 마음이 좀 가라앉히게 되면 이제 현실을 보게 되는 상황이 생기죠. 우리가 ABC에 거다가 DEF까지 이제 노선이 나오고 GTX 를,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제 이것이 현실화돼 있는 거는 이제 그 A 노선이지 않습니까? A 노선도 삼성역이 개통되는 게 2028년 4월 예정이에요. 6년 후에요. 예, 앞으로도 그렇죠. 네, 시간이 그러니까 많이 삼성역이 개통되지 않는 상태에서 미개통 상태에서 삼성역에서 동탄역까지가 2024년 6월 정도 예정되고 나머지는 뭐 예타 부분이라든지 모든 거를 지금 이제 검토해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GTX 이런 부분에 대한 교통 호재가 부동산 가격을 오를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배제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GTX가 연장이 개통이 되게 되면 이 부담이 철도공사가 아니라 지자체거든요. 그럼 지자체가 지금 가뜩이나 이제 세수가 지금 이게 적고 줄어들 이제 것으로, 부담이 네. 있고 있는데 이걸 지자체가 부담하게 된다 그러면 요금 예.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수밖에 없고요. 네. 결국에 이 GTX의 기착점은 어디냐면 서울 도심이에요. 그렇죠. 거기까지 빨리 가게 그렇죠. 해줄게라는 빨리 가게 목표니까. 하기니까 네. 나는 지금 집을 가서 평택에 가서 집을 사도 되고 동탄에 가서 집을 사도 돼. 왜 30분 안에 서울 도심으로 올 거니까. 라면 그렇죠. 도심 집중화는 더 현상이 높아질 수밖에 심해질 없겠죠. 수밖에 없는 네. 이런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들도 우리가 함께 감안한 어떠한 이런 계획이 어쨌든 경기도는 주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좀 감안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네요. 뭐 GTX 재건축, 그다음에 용산 개발 다 당장 되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 이슈들이어서 지나치게 호재로 너무 받아들이기보다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앞서 세수 말씀도 해주셨는데 최근에 윤석열 정부가 이제 1주택자, 1세대 1주택자의 뭐 재산세, 종부세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세금 완화라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뭐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는 좀 반가운 일이긴 한데 이게 실제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건지는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세수 부담이 너무 급증해서 부담이 됐던 일가구 1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해 준다는 측면에서는 또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국민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가격 변동성이 워낙 컸고 공시가격 네, 오르면서 맞아요. 이제 보유세나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셨기 때문에 1주택자 한에서는 재산세, 종부세 모두 이제 한 해 전에 공시가격 21년도 공시가격을 올해는 적용해주겠다. 적용을 하고 네. 또 종부세 같은 경우는 대상자들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완화하겠다라는 방침이 지금 있었으니까 100%로 돼 있죠. 네, 지금. 올해 100%인데 그거를 뭐 몇 낮춰주겠다? 프로가 될지는 모르지만 네. 이제 낮춰주겠다라는 이제 발표가 있었죠.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는데 질문하신 것처럼
임시적인 방편이라는 거죠. 전반적인 이런 주택 관련 조세 이제 세수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이제 분석이나 뭐 검토나 판단이나 뭐 예.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네. 일단 급한 대로 너무 과도하게 부담이 급증해서 민생 문제가 생길 수 있는 1주택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처리를 하지만 좀 더 속도를 높여서 전반적인 세수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 점검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뭐 종부세 세율 문제도 그렇고요. 네네. 뭐 전체적으로 이거를 어느 정도 적정하게 할 것인지 그리고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도 이제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얘기가 이미 나와서 네네. 그거를 어느 정도를 적정한 수준 목표로 그리고 속도로 할 것인지 그리고 이 공시가격의 전반적인 사용 체계나 앞으로의 공시가격 책정 시스템 같은 것들도 이번 참에 좀 전반적으로 손질을 좀 하는 손질이 되도록 하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요구가 많았던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공시가격, 뭐 저희가 종부세, 뭐 재산세 이 얘기를 하도 많이 했는데 이참에 좀 정비가 필요하다는 얘기까지 해주셨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왜냐하면 저희가 새로 지어지는 집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기존에 있던 주택들에서 살고 있고 지금도 그 집들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네네. 그런데 동일한 집들이 5년 전, 7년 전, 10년 전에 세금이 얼마가 나왔는지를 생각해 본다면은 지금 부과되는 세금들이 집값이 조금 더 올라갈수록 적은 수준은 아닙니다. 자,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은 보유세에 대한 부분들이 정리가 될 필요가 있고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보유세뿐이 아니라 부동산의 취득, 보유, 매도 양도 이 모든 단계에 걸쳐서 조정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좀 세제의 변화가 좀 필요하다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일 많이 궁금해하시는 거 그거예요. 집 언제 사도 되는지.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민간 개발 활성화하겠다, 집값 부담 낮춰주겠다, 뭐 세부담 줄여주겠다, 그리고 뭐 생애 처음으로 이제 첫 주택을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는 LTV까지도 높여줘서 많은 대출을 좀 더 받아서 집을 마련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라는 건데. 많은 분들이 최근에 뭐 집값이 좀 하향세거나 하향 안정세를 갖고 있으니까 그럼 이때 들어가지 않으면 나는 또 타이밍을 놓치는 것인가를 많이 궁금해하시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한테 이제 부동산을 배운 많은 제자분들께서 요새 전화를 매일 합니다. 이 집을 어떻게 사야 되냐. 그리고 이제 청년주택이나 이제 첫주택 같은 경우 대출을 80%까지 해주는데 네네. 이거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연끌해야 됩니까? 물어보실 거예요. 했을 때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죠.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사되. 그거는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있을 금융 격변기를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거죠. 금리 인상기를 버틸 수 그렇죠. 있는지.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우상향에 대한 믿음은 언젠가는 실현될 거니까 그거를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러면 사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요 격변기를 좀 지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근거로 제시하는 게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미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7월, 8월에는 금리가 인상이 돼서 2%대 금리가 올라갈 거다. 그렇게 되면 주담대라든지 이제 이런 금리는 5% 이상이 들어가게 되면 가계에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당히 있게 되겠죠. 커지죠. 거기다 주택 거래량이 반토막 난 상황에서 일부 지역에서는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서울에 이제 일부 지역에 이제 뭐 보합세 내지는 이제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실수요자나 무주택자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집을 사기에는 애초부터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된다면 내가 현실성 있는 지역에 주택을 살 때 모니터링을 끊이지 않되 네. 선택만큼은 7, 8월 이후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 문제, 그다음에 주택 가격의 흐름 기조가 네. 하향 안정세가 유지될 것인지를 분명한 그 시그널을 보고 그리고 내가 사고자 하는 지역의 주택 가격의 흐름을 실거래가 확인을 하고 많이 구입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최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김규정 소장님은 어떤 의견이세요?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이후 상황 볼 때 지금 주시하시는 게 금리하고 이후에 이제 공급량, 수급이 어떻게 될 거냐를 보고 그러니까요. 계신데 금리는 연말까지는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좀 빠른 속도로 우상향으로. 오르다가 경기 둔화나 침체 우려 커지면 내년부터는 약간 인상 속도나 이제 수준을 좀 조절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물가를 좀 잡아야 금리가 네. 좀 덜 오를 텐데. 뭐 근데 네.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올해까지는 계속적인 물가나 금리가 좀 예상되지만 내년에 이제 예상되는 점도 같은 것들은 조금 또 낮아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좀 받아들이고 계신데 일단 국내 같은 경우에 수도권 중심으로 이제 신도시나 택지 또 공급 계획 이런 것들이 구체화되는 것들을 보게 되면 네.
최근에 급등했던 지역들의 가격 조정이나 이런 것들은 좀 우려를 하시거든요. 만약에 이제 금리 문제나 공급 증대 같은 것들이 현실화되면서 이런 것들이 좀 겹치게 되면 너무 빠르게 올랐던 또 장기화 이슈로 올랐던 곳들은 뭐 적어도 한 실제 가격에서 10에서 플러스 알파 정도는 변동성이 또 하향 변동성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가격 변동이나 금융 비용 이런 것들을 내가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지를 좀 판단하고 결정하셔야 되는 문제일 것 같고요. 굳이 꼽자면 저는 지금 재고주택은 가격 변동이 아직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여져서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서두르신다면 뭐 공공 분양 정도나 좀 공공 분양 예, 정도. 안전하게 관심을 가지시는 게 네네. 제일 적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네네. 일단은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공급 증대나 경기 상황에 따라서 흔들릴 수 있는 변동성을 예상하시면 실거주랑 이 구입하는 주택의 실질 가치를 보고 결정하시고 좀 중장기 거주한 이후에 팔 때는 뭐 약간의 중간에 변동성이 있더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다 뭐 이런 판단으로 진입을 하시는 게 지금 상황으로서는 제일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이현용 의원님은 어떻게 의견을 주고 싶으십니까? 네, 최근까지 건설 자재 가격 상승 얘기가 많이 나왔죠. 그렇죠. 예. 근데 이거 이제 일반인들은 잘 실감 안 나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실감 나게 하나를 예를 들면 네. 건설 현장에서 쓰이는 장비들은 웬만하면 다 디젤입니다. 경유. 그렇죠. 네. 요즘 경유가가 비싸잖아요. 그렇죠. 제가 타는 차도 경유인데 네네. 2년 전 기준으로 5만 원 정도를 주유하면은 연료 게이지 칸이 3칸쯤 올라갔습니다. 요즘은 2칸이 올라갑니다. 같은 금액으로. 이제 이렇게 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네. 같은 가격을 내도. 가격 변동이 이렇게 있죠. 자, 이 때문에 지금 분양가에도 공사비에 이 상승 요인을 반영해달라는 의견이 아주 크고 네네. 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분양가를 그대로 억제하게 되면 분양이 덜 될 건데 네. 이렇게 되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분양가에 반영이 돼서 분양가가 오르면 신축 아파트의 가격도 오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 생각할 것이 그러면 신축 아파트는 지금 오른 가격으로 만드니까 값이 오를 거지만 이 옆에 있는 기존 아파트는 예전 가격으로 지었으니까 이건 뭐 보합이거나 네. 하락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현실하고는 좀 맞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역별로 뭐 너무 외지거나 네네. 뭐 외곽이거나 이런 곳들에서는 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특정 개발 호재가 갑자기 부각됐다가 좀 너무 장기화되는 곳들도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거주를 생각했을 때 서울 같은 주요 지역에서는 지금도 여력이 있는 대로 주택을 마련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판단합니다. 지금도 괜찮다 보세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 같은 우려들이 있는데 네네. 사실 금리는 대출을 무사히 받았을 때 고민해야 되는 사안이고 그렇죠. DSR 같은 것이 적용이 돼서 대출이 안 네. 나오면 안 나오면 할 금리는 수가 고려 없죠. 사항이 안 네,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지금은 집을 사시는 분들도 대출할 수 있는 한도가 제한돼 있죠. 제한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정도를 대출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면 내 집 마련은 하셔도 문제 없다고 좀 판단합니다. 이미 뭐 소득에 대한 평가를 받고 대출을 받는 상황에서 대출 받는 거 성공했다면 뭐 나중에 그 부분도 좀 감안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결국은 뭐 지나친 리스크를 떠안는 것보다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좀 필요한 상황이고 필요한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특히 어떻게 변하는지 좀 면밀하게 보시면서 집을 마련할지도 같이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재문 소장, 김규정 소장, 이은영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